선생님이랑 지난번 중세국어에 이어서 근대국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근대국어 살펴보기 전에 중세국어 복습 먼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의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의 제자원리 배웠었는데요. 초성 글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다고 했었죠? 둘 다 상형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의 공통점은 상형의 원리를 사용한다는 건데 차이점은 초성 글자는 뭘 본뜬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다. 그 다음에 중성 글자 같은 경우에 뭘 본뜬다?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본뜬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랐고요. 그 외의 원리 같은 경우엔 우리 친구들이 다시 복습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가지 표기 방법에 대해서 보자면 우리 중세국어 같은 경우엔 한 음절을 세 조각으로 분석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절별 모아쓰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지금 기억해줬으면 하는 건 우리가 성조를 위해서 방점을 표기해서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 적기를 사용했고 받침을 표기할 때는 팔종성법을 사용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근대국어를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으로 선생님이랑 정말 본격적으로 근대국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이거를 꼭 이야기하고 가고 싶어요. 근대국어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사이에 있는 어떤 시기라고 했었죠? 맞아요. 과도기적 시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근대국어를 살펴보면은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특징을 약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짬뽕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대국어를 공부할 때 이 현대국어, 중세국어랑 모두 비교하면서 한 번에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처음 배워볼 표기 방법이 바로 그렇거든요.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는 종성 표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군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종성을 표기할 때 7종성법을 사용합니다. 자, 7종성법이 뭔지 현대국어와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대국어의 종성을 표기할 때는요, 모든 자음이 다 올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요,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요, 종성을 표기할 때 무슨 법을 사용했었죠? 맞아요. 팔종성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팔종성법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디음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근대국어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했었던 것처럼 팔종성법이 아니라 7종성법을 사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그리고 시옷과 옛니음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걸 조금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옛니응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조금 중요해서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옛니응의 경우에는요. 발음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음운이 소실됐어요. 그래서 이응으로 표기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응이 이응으로 표기돼서 이 옛니응이 아니라 그냥 이응이 들어가는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7개가 들어가는 게 바로 근대국어의 7종성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랑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 만약 꽃이라는 단어를 적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게 중세국어로 넘어오면요, 팔종성법에 의해서 꽃이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국어로 넘어오게 되면은 더 이상 디귿이 표기에 사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옷으로 바뀌어서 꽃이라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종성 표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에 추가로 선생님이 발음에 대한 내용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발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현대국어 종성 발음 같은 경우에는요. 가나다라, 마바아 해서 총 8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음운 변동에 대해서 배울 때 사용했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입니다.
7개네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근데요, 중세국어에서 발음을 할 때는요, 조금 다릅니다. 바로 가나다라 마바 시옷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옛니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중세국어에서는 이응이 아니라 옛니응의 음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당시에는 시옷이 발음이 됐다, 안 됐다? 발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국어의 발음에서는요. 가나, 다, 리, 라, 마바, 옛니응, 이응 요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근대국어 종성을 표기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선생님이 시옷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 여기선 비긋이 발음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 맞아요. 시옷을 표기 사용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발음은 비긋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근대국어에선 시옷이 표기에 사용되고 비긋이 발음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살펴보시면 선생님이 여기에 옛니응을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옛니응을 적어놨죠. 하지만요, 여기 근대국어 종성 표기에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어떻게 적었어요? 옛니응이 아니라 이응이라고 했어요. 왜? 여기 이렇게 적혀있네. 옛니응의 경우 발음은 그대로야. 하지만 의문이 소실됐어. 그래서 표기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응에서 옛니응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기 선생님이 설명을 적어놨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따로 다시 적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하나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거듭적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듭적기는요, 이어적기 방식이 끊어적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적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먹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끊어적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중세국어에선 먹을이라는 이어적기로 사용하죠. 그리고 거듭적기를 할 때는 이걸 받침을 한 번 더 써서 먹을 이렇게 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에는 끊어적기를 하면 이렇게 생겼지만 이어적기를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거듭적기를 하면 깊이 이런 식으로 적기가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적기 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띄어쓰기인데요. 띄어쓰기는 근대국어 말기에 처음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국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이 말기에 태어난 거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칙을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즉 지금처럼 정교한 맞춤법이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의문을 살펴볼 건데요. 이 근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중세 국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조금씩 소실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소실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소실된 자음은 바로 반치음입니다. 자, 반치음이 소실되면서요. 소리가 탈락되거나 시읒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 약간 사지 이 정도의 발음이 되는데 이거는 탈락돼서 사이가 됐고요. 어버이 이것도 어버지 정도로 발음이 됐는데 탈락해서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읍계나 비읍시읍계의 어두자음도는 된소리화 되어서 아예 소실되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순경은 비읍이라고 불렀었던 요 친구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우나 오 혹은 반몸 우나 오 등으로 변화해서 다른 자음들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우에 워나 와의 형태로 사용되고는 해요. 그 다음엔요, 우리 여린 히읗이라는 친구가 소실되었는데요. 이 여린 히읗은 주로 한자음, 그 중에서도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나 아니면 절음부호를 표기하는 데 사용됐어요. 근데 나중에 소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이 원래 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안이라고 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은 여기 위에 여린 히읗 부호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예디응이 소실된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예디응은요, 초성과 종성에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초성은요, 발음과 표기가 모두 소실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예디응에서 그냥 이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종성에서는요, 발음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기는 이응으로 대체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현대국어에서의 안녕이 있다고 치고 근대국어에서의 안녕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여기서는 전부 다 이응, 이응을 사용했습니다. 현대국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선 중세국어니까 둘 다 옛니응, 옛니응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음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현대국어에 있는 안과 중세국어에 있는 안 같은 발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있었던 이 안이라는 발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실됐으니까. 그래서 발음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영과 여기 있는 영은 어떨까요? 발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옛니응, 이응이 여기서 발음은 그대로 남고 표기만 소실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음의 소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모음의 소실입니다. 모음의 소실은 아래 아가 먼저 소실이 됐는데요. 아래 아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음절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양상이 다르게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두 번째 음절 이하 것이 소실돼서 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것도 소실돼서 아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음절 이하는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있는 아래 아 같은 경우엔 소실 후 으로 대체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음절 아래 아의 경우에는 소실 후 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살펴볼 건데 나중에 모음 조화가 파괴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에, 왜, 위가 현대국어에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단모음화 되었습니다. 자, 음운 변동 볼게요. 음운 변동에서는 격음화, 경음화가 발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고키리라고 발음하던 것이 키읔과 된소리로 바뀌어서 코끼리가 되었고요. 곧도 꼭이 되었습니다. 구개음화의 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음운 변동 배웠으니까 구개음화 알고 있을 거예요.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혹은 반모음 이와 만나가지고 지읒과 치읒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피다가 치다로 옮기기가 지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계속 음운 변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는 음운 변동은요, 원순 모음화라는 친구입니다. 자, 원순 모음화가 뭐냐면요, 바로 미음이랑 비읍이 을을 만나요. 그러면 이게 우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원순 모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이 물로, 불이 불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요, 두음 법칙이 슬슬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음 법칙 다들 뭔지 아시죠? 리을이나 니은이 첫 음절에 오면은 탈락하거나
혹은 니은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우리가 두음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음법칙이 발현되니 로인이 노인으로, 양식이 양식으로, 니르고자가 이르고자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모음조화의 파괴인데요. 우리 모음조화의 파괴 너무 중요해요. 별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조화의 파괴는 크게 중세와 근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요, 모음조화가 아주 잘 실현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서로 대립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뒤에 양성모음인 아래 아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먹이라는 음성 모음 뒤에 똑같이 어가 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뭐가 소실돼요? 아래 아가 소실돼요. 이 아래 아는요, 원래 양성 모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아가 소실됨에 따라 더 이상 음성 모음 반대쪽에 있는 양성 모음이 사라져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서는 양성 모음과 이로 끝나는 단어가 아유 미안해요. 양성이 아니라 잘못 적었네요. 자, 중성 모음 이가 양성, 음성 모두에게 결합 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압이 뒤에는 애도 올 수 있고요. 의도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우리가 조금씩 모음 조화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유의하게 볼 것은 우리가 성조가 소실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조를 표기하던 건 뭐죠? 맞아요. 바로 방점이죠. 그래서 성조가 소실됨에 따라 방점도 소실멸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인데요. 문법은 조사와 어미 측면 그리고 기타에 대한 측면으로 나누어서 크게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 어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격조사 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 중세국어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 중세국어에 있는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영형태가 있었죠. 그리고 가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때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주격조사 가가 대체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올 것이니 우리가 모르는가 하면서 배 뒤에 가, 그리고 우리 뒤에 가가 붙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뒤에는 뭐가 와야겠어요? 영형태가 왔어야겠어요. 배 뒤에도 뭐가 왔어야겠어요? 영형태가 왔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영형태가 가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격 조사 알랄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중세국어 시대에는 목적격 조사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알, 그 다음에 을 한 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랄, 그 다음에 를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 알과 을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양성모음, 그 다음에 음성모음으로서 모음 조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것도 똑같겠죠? 랄은 양성모음, 르는 음성모음으로서 모음 조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친구들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래아가 소실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음 조화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모음 조화가 안 지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파괴돼서 알라를 사용하지 않고 을을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것이 바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예전에 과거 시제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예전엔 기본 형태가 과거를 나타내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대국어부터는 at과 ot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시제를 나타내는 데 조금 더 체계적인 문법 체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인데요. 요거는 그냥 우리 한번 채워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교재에서 잘 다루어지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교과서에 만약 있다고 하면 그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지금처럼 선생님이랑 한번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옷 불규칙 활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옷 불규칙 활용은요. 우리가 반치음이 소실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소실된 후에 크게 어떤 양상으로 남았다 했죠? 첫 번째는 아래 아예 소실되어서 그냥 표기만
있는 이응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했었고요. 혹은 소실되어서 시옷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시옷 불규칙 활용이 발현되게 됩니다. 이 시옷 불규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해 드리자면 원래 시옷이 있는데 때때로 시옷이 탈락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응만 남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시옷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반침의 소실로 인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원래는요. 짓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짓에다가 어라는 어미가 붙어서 활용이 되게 되면요. 중세국어에서 원래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중세국어에 시옷 반침이 지금 현대에서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지? 그래서 소실돼서 현대국어에서 이렇게 남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시옷이 어떻게 됐어요? 활용되고 나니까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시옷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볼게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는데요. 우리 모음 조화의 파괴는 중요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음 조화는 아래 아가 소실됨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거 예시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래는요. 잡다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걸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잡에다가 아를 붙일지 혹은 잡은이라고 우리가 활용할게요. 을을 붙일지 아니면 아래 아인 이런 형태를 붙일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 보면 뭐가 사용됐어요? 양성모음이 사용됐어요. 그럼 양성모음이 사용됐으면 당연히 이걸 사용해줘야겠죠? 이게 양성모음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래아가 소실이 됐으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걸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가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어? 으극가 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보면 양성모음 플러스 음성모음이 오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하, 요게 지금 모음 조화가 파괴된 형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근대국어 공부 끝났고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조금 핵심적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성표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7종성법, 8종성법, 현대국어의 표기까지 전부 다 비교하셔서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실된 자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암기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그냥 순수한 암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문법적인 측면에서 주격조사 가다 등장한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at과 ot이 등장한 것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근대국어의 내용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근대국어를 살펴보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함께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걸 공부 같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